삼성 서울병원 정문의 바람은 초가을의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다. 붕대를 막 푼 내 팔에 바람이 스쳤지만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주머니 속에 갓 당첨금을 수령한 은행 VVIP 카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카드 안에는 무려 64억 원이 들어있었다. 이 병과 싸운 지 반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온갖 고생을 다했다. 얼마 전에는 의사마저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 항암 치료 중간에 무심코 샀던 로또 한 장이 1등에 당첨될 줄이야. 당첨금을 받자마자 나는 국내 최고의 사립병원으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선임했다. 그렇게 저승문턱까지 갔던 목숨을 간신히 되찾아왔다. 오늘 퇴원하면서 나는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연분홍색 코트를 입었다. 멀리서 엄마와 시어머니가 병원 앞 화단가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손에 들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나를 부축하려다 혹시나 아플까 싶어 조심스러워하며 목소리마저 떨고 계셨다. 수진아, 드디어 퇴원이구나. 집에 가면 엄마가 삼계탕 푹 고아줄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막 입을 열려는데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내 코트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렇게 화사하게 입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패션쇼 온 줄 알겠네. 저승문턱에서 기어나온 거 아니었어? 내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저런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 듯했다. 한 걸음 다가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팔의 흉터를 쿡 찔렀다. 내 병 고치느라 내 아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입원비만 해도 억대는 깨졌을걸.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넌 벌써 병원에서 죽었어. 어디서 분홍색 옷 입고 나설 정신이 있겠어? 그 말은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 병이 확진된 후 남편 이철수가 돈을 좀 내긴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결혼 전 저축과 엄마가 몰래 쥐어주신 돈이었다.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내 아들 돈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할 때마다 옆에서 이 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차라리 집에 가서 요양이나 하지. 돈 아깝게 라며 빈정거렸다. 한 번은 항암 치료 후 구토가 너무 심해 뜨거운 죽 한 그릇이 먹고 싶어 시어머니에게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찬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먹을 거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뭘 가려? 넌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 집 밥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나는 이런 일들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하지만 지금 엄마 앞에서 저렇게 말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손에 든 퇴원 서류를 꽉 쥐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님, 제 치료비는 대부분 제 저축으로 냈어요. 철수 씨는 일부만 보탰고요. 내 저축? 시어머니는 마치 우스운 얘기를 들은 듯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좋은 옷 한 벌이나 사겠어? 무슨 저축이 있다는 거야? 딱 보니 내 아들한테 빌붙어서 아들 돈을 내 돈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겠지. 그때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딸기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앞을 막아섰다. 평소 엄마는 성격이 온화해서 항상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사돈어른, 제 딸의 저축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고 제가 보태준 혼수 비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사돈어른이 우긴다고 우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진이 치료비로 저도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바로 이체 내역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하셨다. 엄마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사돈이 줬다고 한들 그게 뭐? 그것도 내 아들이 허락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내 아들이 죄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부산에서 올라온 애가 이 서울에서 발붙일 곳이나 있었겠어? 이런 호강을 누릴 팔자나 됐겠냐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건 전부 내 아들 덕분이야. 시어 그렇게 화사하게 입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패션쇼 온 줄 알겠네. 저승문턱에서 기어나온 거 아니었어?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병 나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잘 들어. 제가 이씨 집안 며느리로 있는 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아들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해. 나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시어머니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나를 화나게 해서 병원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64억 원을 가졌다는 사실은 아직 말할 수 없다. 나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 그녀의 도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봐야 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읽은 듯 내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수진아,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차갑게 덧붙였다. 사돈어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나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제자리에 서서 발을 쿵쿵 구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마 우리를 보고 분수를 모른다고 욕하는 것이리라. 엄마 차에 올라타서야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의자의 기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는 다 보고 있었어. 네가 속상할까봐 함부로 맞서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내 병도 나았으니 우리 더는 참지 말자.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그 눈빛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난 세월 내가 시댁에서 겪은 서름을 엄마는 모두 지켜보고 계셨다. 그저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부부가 화목한 게 최고란다라며 나를 다독이셨을 뿐.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목숨을 줬다는 말까지 내뱉자 엄마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 저도 알아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다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나는 주머니 속의 은행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기 아들 덕에 산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씨 집안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리라. 이씨 집안 없이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이 곧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댁 아파트 단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먼저 와서 단지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이따금 우리 차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분명 내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퇴원하자마자 자기에게 대들었다고 떠벌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냉소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은 진실을 알게 될 테니 그때가 되면 누가 동정받아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사과를 깎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남편 이철수가 침실에서 나왔다. 나를 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왔어? 몸은 좀 어때?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소파에 앉았다. 이철수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더는 말을 걸지 못하고 주방으로 물을 따르러 갔다. 엄마가 딸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철수에게 말했다. 철수 서방, 수진이 이제 막 퇴원해서 푹 쉬어야 해. 작은 방 좀 치워주게.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자면서 돌봐야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마침내 사과를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빈정거렸다. 어이구, 내가 당신 딸 괴롭힐까봐 아주 감시하러 오셨네. 알려주는데,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라고. 여긴 제 딸의 집이기도 합니다. 딸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올 수 있어요. 엄마는 지지 않고 받아쳤다. 그리고 수진이가 막 퇴원했는데 사돈어른이 잘 돌봐주신다면 제가 굳이 올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하신 그 말들을 들으니 도저히 수진이를 당신에게 맡길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코앞에 손가락질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당신 딸이랑 결혼해 준 게 복인 줄 알아야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해? 복이라고요?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어머님, 제가 철수 씨와 결혼해서 매일 어머님께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아플 때 뜨거운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게 복인가요? 시어머니는 내가 갑자기 반박할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이내 다시 그 독살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그럼 아니야? 너 같은 지방 출신이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그게 복이 아니면 뭐야? 편하게 지낸다고요? 나는 웃었다. 너무나 차가운 웃음이었다. 제가 아프기 전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밥 차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당신 아들 옷은 전부 제가 빨았어요. 어머님 피부관리실 바쁘실 땐 제가 가서 돕기까지 했고요. 그건 다 잊으셨나요? 그건 이씨 집안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를 왜 드려? 시댁 식구들 시중 들라고 드리는 거지. 아니면 내 아들이 못하러 너랑 결혼했겠어? 바로 그때 이철수가 물컵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여보, 그만 싸워요. 할 얘기 있으면 차분하게 해요. 여보는 막 퇴원했으니까 화내면 안 돼. 넌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이철수를 쏘아붙였다. 다 네가 오냐오냐 하니까 제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하잖아. 오늘 네가 똑똑히 심판 좀 해봐. 제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철수는 시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여보, 엄마도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넘어가.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이 좀 직설적이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나는 이철수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졌다. 예전에는 그가 그저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냥 주관 없는 마마보이였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는 나에게 이해하라고만 할 것이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다. 더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신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됐어요.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엄마, 저 좀 따라오세요. 말을 마친 나는 시어머니와 이철수를 더는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댔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다행스러워서였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 이 집에서 벗어날 능력이 생긴 것이, 더는 이 사람들과 얽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엄마가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슬퍼하지 마. 엄마가 변호사인 친구한테 이미 연락해놨어. 내 시어머니 피부관리실,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문 들었어.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눈물을 닦고 엄마를 보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64억 원이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에 충분하고 그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도 충분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래, 엄마는 널 믿어. 우리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하자. 나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엄마가 있고 64억 원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기 아들에게 의지해서 산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똑똑히 보게 되리라.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과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피부관리실이 절대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는 더는 나와 싸우지 않았지만 좋은 낯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반찬 그릇을 이철수 쪽으로 밀어주며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양심도 없어. 우리 집 밥 먹으면서 나한테 대들 생각이나 하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엄마가 덜어준 반찬만 먹었다. 이철수가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침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프라이빗 뱅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세한 자산 운용 계획안을 준비해달라고. 동시에 엄마의 변호사 친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시어머니의 피부관리실 불법 증거 수집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밀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었다. 이것 봐. 우리 노블레스 스킨케어 오늘 매출도 1,000만 원 넘었어. 옆집 김 사모님이 방금 500만 원짜리 회원권 끊고 친구들도 소개해 준다더라. 조만간 분점 하나 더 내면 우리 집은 더 떵떵거리게 될 거야. 그녀는 말하며 일부러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위가 감춰지지 않았다. 이철수가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첨했다.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사업은 엄마가 하셔야 해요. 나는 침실 문틀에 기대 이모자의 이중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피부관리실은 강남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내가 아프기 전에 몇 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다. 진열대에 놓인 화장품만 봐도 정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포장에는 온통 외국어뿐 한국어 라벨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무슨 브랜드냐고 물으면 그녀는 퉁명스럽게 수입품이야. 비싼 거라고 라고 말했다. 한 번은 한 고객이 그 집 마스크팩을 쓰고 얼굴이 붉어져서 항의하러 온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으며 피부가 원래 안 좋으면서 제품 탓을 해? 가난한 주제에 무슨 귀부인 관리를 받겠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장사는 양심적으로 해야 한다고 미인증 제품 팔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오히려 나에게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내가 돈 버는 게 다 이 집을 위한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제품들은 아마 불법 성분이 들어간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매출에는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엄마가 과일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서 규칙을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히고 휴대폰을 던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사업이 오래 못 갈 거라는 소리예요? 딱 보니 우리 이씨 집안 잘 되는 게 배 아픈가 보네. 그저 충고하는 것뿐이에요. 엄마는 포도 하나를 따서 내게 주며 평온하게 말했다. 나중에 문제 터지고 후회하면 그때는 수습도 못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 시어머니는 허벅지를 치며 일어섰다.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내 가게는 서류도 완벽하고 제품도 다 정식으로 들여온 거야.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겠어? 괜히 이간질하지 말아요. 이철수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끌어다 앉혔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장모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는 다시 엄마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도 이해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셔서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엄마는 더는 말하지 않고 가볍게 한숨만 쉬었다.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결과를 봐야만 두려움을 알게 될 것이다. 밤 9시가 넘어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조용히 들어와 침대 곁에 앉았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방금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증거는 다 제출됐고 국세청이랑 식약처 사람들이 경찰이랑 같이 가게로 갔대. 곧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마음이 움직여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빨리요? 진작에 준비하고 있었지.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서슬이 서려 있었다. 네가 입원했을 때부터 내 시어머니 가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더니
정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탈세는 물론이고 미승인 수입 화장품을 팔았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어. 이미 그거 쓰고 알레르기 나서 병원 간 사람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크게 문제 삼지 못했던 거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엄마가 이미 나를 위해 길을 닦아놓고 계셨던 것이다. 이전에는 증거가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이번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할 말 있으면 내일 하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경찰이 왔다고요? 압수수색?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제 가게는 문제없다고요. 나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가보자. 우리가 거실로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붙들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해라고 중얼거렸다. 이철수도 당황해서 다가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가게가 단속에 걸렸대. 경찰이 왔다고. 압수수색한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이철수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야, 빨리 가서 좀 봐봐. 그 사람들한테 똑똑히 말해. 우린 문제없다고. 누가 우릴 모함한 거라고. 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이철수도 정신이 없어 외투를 집어들고 뛰쳐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내가 그를 불러 세웠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찰은 증거로 말해요.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획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너, 분명히 내 짓이지. 너랑 내 엄마, 낮에 와서 재수없는 소리 하더니 밤에 바로 가게에 사람이 들이닥쳐? 너희들이 아니면 누구겠어.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엄마가 그녀를 막아섰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은 인정 안 해요. 가게가 단속당한 건 분명 당신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아니면 누구겠어.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달려들려 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낮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너희들이랑 원수진 것도 없는데 왜 날 해치려는 거야? 알겠다. 낮에 내가 너한테 한 말 때문에 앙심을 품고 복수한 거지. 이 악독한 것, 제가 악독하다고요? 나는 냉소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아플 때 뜨거운 죽 대신 찬밥을 주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한 건 양심적인 건가요? 제 돈으로 치료받는데 당신 아들에게 빌붙는다고 말한 건 양심적인 건가요? 2인증 제품 팔아서 손님들 등쳐먹고 탈세해서 검은 돈 번 건 양심적인 건가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꺼풀씩 더 하얘졌다. 마침내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이철수가 그녀를 부축했다. 너, 피 같은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발뺌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기운이 없었다.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어. 바로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급하고 요란한 소리가 조용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이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열어주지 마. 분명 경찰일 거야. 이철수도 당황해서 제자리에 굳어 있었다. 엄마가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엄마가 문을 열자 그중 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최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영자라는 세 글자를 듣고 겁에 질려 이철수 뒤로 숨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최영자라는 사람 몰라요.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최영자 씨가 당신이잖습니까?
경찰은 뒤에 숨은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운영하시는 노블레스 스킨케어가 탈세 및 미승인 수입 화장품 판매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여기 소환장입니다. 경찰은 소환장을 이철수 앞에 내밀었다. 이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경찰관님,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보았다. 최영자 씨, 협조해 주시죠.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고 버텼다. 안 가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날 모함한 거예요. 날 잡아가면 안 돼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계속 거부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기 노블레스 사장 아니야? 왜 경찰에 잡혀가? 내가 저 가게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관리받고 얼굴이 다 뒤집어졌는데 배째라고 하더라니까. 탈세까지 했다고? 정말 꼴 좋다. 이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 시어머니의 귀에 밝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시퍼렇게 변했다.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파에 주저앉았다. 더는 이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채우려 했다. 이철수가 달려들어 막았다. 경찰관님, 수갑은 채우지 말아주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으실 거예요. 규정입니다. 경찰은 그를 밀치고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전의 억지나 바락이 아닌 절망에 찬 울부짖음이었다. 안 가? 철수야, 엄마 좀 구해줘. 엄마 좀 살려줘. 이철수는 발만 동동 굴렀다. 나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 제발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아는 사람 많잖아. 엄마 좀 빼낼 수 없을까? 엄마가 들어가시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냉소만 나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울 생각이 없다. 게다가 이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다 내 옆을 지날 때 갑자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내 옷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날 해친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엄마가 나를 뒤로 확 잡아당겼다. 경찰이 서둘러 시어머니를 제압하고 강제로 끌고 내려갔다. 복도에는 그녀의 울음소리와 저주가 계속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마침내 조용해졌다. 이웃들은 구경거리가 끝나자 빤빤히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나와 엄마, 그리고 이철수 세 사람만 남았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이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가게도 망하고 엄마도 잡혀가고.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사냐고요? 당신 엄마가 불법 저지를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녀가 나를 괴롭힐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죠? 이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갰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너였지? 네가 엄마를 신고한 거지? 낮에 병원에서 엄마랑 싸우더니 밤에 바로 단속이 떴잖아. 분명히 너야.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의심과 분노를 보며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나는 그에게 설명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불법을 저질렀고 언젠가는 발각될 일이었어요. 나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그를 더는 보지 않고 침실로 돌아갔다. 엄마가 따라 들어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저런 사람이랑 말 섞지 마. 그럴 가치도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보았다.
밤은 깊었고 멀리 가로등이 따뜻한 노란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잡혀갔으니 이철수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엄마가 있고 64억 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는 다 받아낼 수 있다. 거실 바닥에는 유리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물기는 바닥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이철수의 일그러진 얼굴 같았다. 그는 방금 컵을 너무 세게 던져 손등이 붉어져 있었다. 지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 핏발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엄마가 잡혀가고 가게가 망한 거 전부 네가 꾸민 짓이지? 너 우리 이씨 집안 망하길 오래전부터 바랐던 거지? 나는 문틀에 기댄 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조금 전 경찰이 시어머니를 데려갈 때만 해도 소파에 주저앉아 울던 그가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할 힘은 있나 보다. 얼굴색 바꾸는 속도가 책장 넘기는 것보다 빨랐다. 내가 꾸민 짓이라고요?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철수 씨, 당신 엄마가 탈세하고 불법 제품 팔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객 얼굴을 망쳐놓고 쫓아낼 때는 그게 이씨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문제 터지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군요. 그건 달라. 이철수는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심하게 들썩였다. 엄마는 이 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돈 좀 더 벌고 싶었던 게 무슨 잘못이야? 넌 잘 됐네. 엄마를 바로 감옥에 쳐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그때 엄마가 주방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유리 조각을 쓸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이 집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내 딸을 괴롭혀도 되는 건가? 철수 서방,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수진이가 자네한테 시집와서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는지. 서름? 제가 무슨 서름을 겪어. 이철수는 목청을 높였다. 침까지 튀었다.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아파서 병원비도 우리 엄마가 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정말 배은망덕한 년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웃음이 터졌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었다. 이철수 씨, 당신 엄마가 나한테 병원비를 내줬다고요? 당신 엄마 은행 이체 내역이나 한번 가져와 봐요. 내 치료비는 총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중 9천만 원은 내 결혼 전 저축이고 3천만 원은 우리 엄마가 주신 돈이에요. 당신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500만 원 줬어요. 그것도 내가 당신한테 달라고 조르다시피 해서 받아낸 거고요. 잊었어요? 이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 500만 원도 돈이야. 우리 집이 아니었으면 넌 병원 문턱도 못 밟았어. 이제 와서 날개가 돋쳤다고 우리한테 대들어? 그는 두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가 갑자기 음산해졌다. 잘 들어. 우리 엄마가 진짜 잘못되면 이 집은 끝장이야. 하지만 너도 편하게 살 생각 마.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떤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와 이혼하고 싶었다. 단지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내 수고를 덜어준 셈이다.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철수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혼, 좋아. 하지만 수진이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은 마. 이 아파트, 수진이가 결혼할 때 분담금 냈고 집안의 가전제품이랑 가구도 다 걔가 산 거야. 빈손으로 내보내겠다고? 분담금, 가전제품? 이철수는 비웃었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이 아파트 지금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걔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일도 안 하는 여자가 나랑 이혼하면 누가 데려가기나 하겠어?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할 텐데 재산 분할? 꿈 깨시지. 그는 내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저렇게 거만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와 시어머니의 눈에 나는 언제나 그들 집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지방 출신애였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내 주머니 속의 그 카드 안에 그들 집안이 평생 우러러봐야 할 부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쓸어 넘겼다.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철수는 내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사람이라도 불러서 협박하려고? 소용없어. 나는 그를 무시했다. 전화가 연결되고 저편에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장 변호사입니다. 박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저예요, 장 변호사님.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제가 이전에 보관을 부탁드렸던 녹음 파일 몇 개, 지금 바로 이철수 씨 휴대폰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준비해 주시고요. 재산 분할은 우리가 이전에 상의했던 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일 저희 엄마가 변호사님과 연락하실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장 변호사는 네, 박수진 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변해가는 이철수의 얼굴을 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내가 증거가 없다고 했죠? 내가 당신들 집에 의지해서 산다고 했죠? 잠시 후에 휴대폰 한번 보세요. 당신과 당신 엄마가 지난 몇 년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이철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자기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허둥지둥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렸다.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그 녹음 파일들은 내가 이전에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었다. 한 번은 항암 치료 후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물을 주기는커녕 거실에서 이철수에게 불평했다. 정말 상복 없는 년이야. 저런 병에 걸려서 내 아들 돈만 얼마나 축내는지. 치료도 안 되면 밑 빠진 독인데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내가 서랍에 둔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발견했다. 내가 묻자 그녀는 인정하기는커녕 이철수에게 내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말했다. 이철수는 그때 내 코앞에 대고 소리쳤다.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왜 당신 돈을 가져가?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제발 하루 종일 일 좀 만들지 마. 더 심한 것은 한 번은 엄마가 나를 보러 오셔서 보약을 좀 가져오셨다.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 말했다. 사돈어른,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따님이 저 지경인데 이런 쓸데없는 거 먹여서 뭐해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우리 아들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자꾸 우리한테 집만 지우지 말고. 이 녹음 파일들을 나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는 꺼낼 생각이 없었다. 그냥 참고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이철수가 이혼을 입에 올리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니 더 이상 그의 체면을 세워줄 이유가 없었다. 이철수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마침내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나랑 엄마 말을 몰래 녹음해? 정말 치밀하구나. 넌 처음부터 작정했던 거야. 제가 작정했다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들이 너무 심하게 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것까지 녹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철수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나요? 이철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와닿았다. 엄마가 다가와 내 곁에 섰다. 이철수를 보며 말했다. 철수, 서방, 이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나? 이혼, 좋아. 하지만 재산은 법대로 나눠야지. 수진이의 결혼 전 재산. 그리고 이 집에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돌려줘야 할 거야. 이철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한참 후에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 얘기 꺼내서 미안해. 당신을 비난해서 미안해. 그 녹음 파일 지워줄 수 없을까? 우리 엄마 좀 무사하게 해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나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감동은커녕 혐오감만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두려워하는 것뿐이었다. 녹음 파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엄마가 정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까봐, 이 가정이 정말로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철수 씨, 당신이 당신 엄마와 함께 나를 괴롭혔던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당신이 방금 이혼을 말하며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 이철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은 후 그는 몇 마디 듣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철수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야. 엄마가 안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그리고 사건이 좀 심각해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대. 그는 말하며 갑자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 엄마만 도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이혼 안 할게.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안 될까? 나는 그가 숨이 넘어갈 듯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엄마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다.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도 돕지도 않을 것이다. 늦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침실로 향했다. 이혼 합의서는 내일 사람이 가져다 줄 거예요. 서명만 하면 돼요. 당신 엄마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죠. 제가 도울 수도 돕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철수의 울음소리와 애원 소리를 문 밖으로 차단했다. 엄마가 따라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수진아, 속상해하지 마. 저런 사람은 네가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해방된 기분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얽힐 필요가 없어요. 엄마도 웃었다. 그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다. 마음이 평온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있고 64억 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내 출생의 비밀, 그리고 내가 64억 원에 당첨된 사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이 무시했던 지방 출신 애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아침 7시, 휴대폰 뉴스 알림이 나를 깨웠다. 제목은 눈에 띄게 붉었다. 단독 역대 최고 로또 당첨금 64억 원, 주인공 신원 일부 노출. 당첨금 수령 장소는 강남 사립병원 인근? 뉴스를 클릭하니 흐릿한 복권 판매점 창구 사진과 함께 기자의 정보가 덧붙여져 있었다. 당첨자는 3일 전 서울 제1사립병원, 삼성서울병원, 옆 복권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당첨자는 여성이며 최근 입원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복권 판매점 쪽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다. 나는 원래 이혼 절차가 끝나면 신분을 공개하려 했다. 이제 보니 오히려 내 수고를 덜어준 셈이다. 수진아, 뉴스 봤니? 엄마가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오셨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셨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 64억 원 당첨자, 설마 너니?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침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철수가 눈이 시뻘개진 채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다. 화면은 그 뉴스에 멈춰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뉴스에 나온 사람,
너야? 네가 64억 원에 당첨된 거야? 나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테이블 위에 은행 카드를 흔들어 보였다. 바로 그 당첨금이 들어있는 카드였다. 카드에 새겨진 VVIP 로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이철수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손을 뻗어 카드를 낚아채려 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돈에 당첨됐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린 부부잖아. 이 돈은 절반이 내 거야. 엄마가 그를 막아서며 나를 등 뒤로 보호했다. 철수 서방, 양심도 없나? 어제는 수진이한테 이혼하자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더니 오늘 돈 있다는 거 아니까 절반을 내놓으라고? 그건 다르지. 이철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우린 아직 이혼 안 했어. 제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왜 못 가져? 왜 못 가지냐고? 내가 엄마 뒤에서 나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냉소했다. 이 돈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첨된 거라 당신과는 한 푼도 상관없으니까. 당신 엄마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이 단 한마디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어제 당신이 나더러 당신 없으면 못 살 거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와서 내 돈에 숟가락 얹으려고? 이철수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눈 속의 탐욕은 조금도 감춰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혼 얘기 꺼내서 미안해. 당신한테 화내서 미안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이 돈 우리 같이 쓰자.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며느리 아니야? 뉴스에 나온 입원 기록. 쟤 며칠 전에 퇴원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최 여사 시어머니가 잡혀갔지. 이제 억만장자인데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겠어? 예전에 최 여사가 우리한테 제가 지방 출신이라 무능하고 배경도 없다고 그렇게 흉보더니 이제 보니 자기가 눈뜬장님이었네. 이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 이철수의 귀에 밝혔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그리고 다시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아마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방 출신 애가 64억 원을 손에 쥔 부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철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를 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너 평범한 집안 출신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나는 테이블 위에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느긋하게 말했다. 내가 평범한 집안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SJ그룹 서진환 회장님이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서진환 회장님? 이철수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입으로는 그 백화점 체인이랑 부동산 하는 그 서진환 회장님? 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 말 안 한 건 당신이 우리 집 돈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서였어. 결과는 어땠지? 당신과 당신 엄마는 날 그저 공짜 가정부, 당신들 집에 짐이 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몇 마디 나누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를 끊고 나에게 말했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야. 최 여사가 뉴스 보고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래. 안 만나주면 단식 투쟁하겠다고 협박한대. 나는 냉소했다. 참 시기도 잘 고르시네. 가서 만나주죠.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죠. 이철수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말에 황급히 따라 나섰다. 나도 갈래. 엄마가 분명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을 거야.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 역시 자기 엄마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야 했다. 구치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우리를 면회실로 안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수의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이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초췌함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순간 불꽃이 튀었다. 내 옷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칸막이에 막혔다. 너, 전부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으면서 왜 날 도와주지 않아?
넌 일부러 내 꼴을 보려고 온 거지.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나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예전에 당신이 내가 당신 아들 덕에 산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당신 집 돈을 축낸다고 말했을 때는 오늘을 생각 못했나요? 그건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칸막이를 붙잡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어. 널 괴롭히면 안 됐어. 네가 대인배니까 이번 한 번만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넌 돈도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날 금방 빼낼 수 있잖아. 제발 날 좀 도와줘.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널 친딸처럼 아껴줄게. 친딸이라고요? 나는 웃음이 터져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당신이 나한테 찬밥을 주면서 상복 없는 년이라고 했을 때 왜 날 친딸처럼 생각 안 했죠? 내 돈을 몰래 훔쳐가고 밖에서는 내가 손버릇이 나쁘다고 말하고 다녔을 때 왜 날 친딸처럼 생각 안 했죠?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칸막이 앞에 던졌다. 결혼 전 아버지와 SJ그룹 연말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정장을, 나는 드레스를 입고 여러 기업가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뻗어 주우려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환 회장님,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네가 서진환 회장 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당신 집에 시집갈 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서였어요. 결과는 당신들 집은 날 그저 공짜 가정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는 남으로 취급했죠. 난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몸이 휘청거려 쓰러질 뻔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절망과 후회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를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아, 제발 날 용서해줘. 날 좀 구해줘. 내 능력이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니 날 여기서 빼내줄 수 있잖아. 네가 날 구해주기만 하면 내가 철수시켜서 너한테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하게 할게. 우리 다시는 너한테 돈 얘기 안 꺼내고 너 괴롭히지 않을게. 그녀는 이마가 붉어질 정도로 머리를 찧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마치 길 잃은 개처럼 비참해 보였다. 이철수는 옆에 서서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팔을 잡고 애원했다.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좀 구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 당신 말 들을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서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았다.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늦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불법 제품을 팔아 사람들을 해쳤고 탈세로 법을 어겼어요. 이 모든 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나는 당신을 구하지 않을 거고 구할 수도 없어요. 아니야, 넌 구할 수 있어. 넌 분명히 구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내가 이렇게 머리 밟고 사과하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감옥 가기 싫어. 나한테는 아직 가게도 있고 돈도 있단 말이야. 다 넣어줄게. 내 돈 전부 너한테 줄 테니 제발 날 좀 구해줘. 당신 가게는 이미 압수수색 당했고 당신 돈도 피해자들 배상금이랑 벌금으로 다 내야 할 거예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그냥 안에서 조용히 반성이나 하세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저질렀던 그 비열한 짓들을 생각하면서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밟고 있었다. 어깨가 계속해서 떨렸다. 이철수는 옆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더 머물지 않고 엄마를 데리고 면회실을 나섰다.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했다.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엄마가 내 손을 토닥였다. 다 끝났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얽힐 일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장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합의서 최대한 빨리 보내서 이철수 씨 서명 받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제품 때문에 피해 입은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모든 배상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장 변호사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넣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보았다. 마음이 더없이 가벼웠다. 출생의 비밀도 복권 당첨 사실도 모두 알려졌다. 시어머니와 이철수도 마땅한 벌을 받았다. 이제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엄마와 함께 이 힘겹게 얻은 행복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철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구치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 집 아파트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동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이철수의 이모였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아파트 입구에 서서 은혜도 모르는 악녀, 시댁을 죽음으로 내몰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목청껏 소리쳤다. 박수진, 너 당장 나와. 네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 시어머니가 널 친딸처럼 아꼈는데, 넌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을 구치소에 쳐넣어? 너 양심도 없어? 나는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구경하는 이웃들과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댁에서 일부러 꾸민 짓이었다. 여론을 이용해 나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엄마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이 사람들 정말 뻔뻔하네. 너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야? 걱정 마세요, 엄마. 그냥 두세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화했다. 소장님, 저 18층 박수진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경비원분들과 함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CCTV 영상도 증거로 확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5분도 안 되어 관리소장이 경비원 몇 명을 데리고 왔다. 이모는 경비원을 보고도 멈추기는커녕 더 시끄럽게 소리쳤다. 오지 마세요. 오늘 박수진이 나와서 우리 언니한테 사과하고 언니를 빼내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우리 이씨 집안이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배은망덕한 잘해줬다고요?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제가 아플 때 당신 언니가 저한테 찬밥을 주면서 상복 없는 년이라고 했을 때 왜 잘해줬다고 말 안 했죠? 당신 언니가 제 돈을 몰래 훔치고 밖에서는 제가 손버릇이 나쁘다고 말하고 다녔을 때 왜 잘해줬다고 말 안 했죠? 주변 이웃들이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본 몇몇 이웃들은 직접 거들었다. 맞아. 예전에 최 여사가 맨날 며느리 보고 지방 출신이라 무능하다고 흉봤잖아. 이제 와서 돈 좀 생기니까 친척인 척하네. 나는 최 여사가 며느리한테 한겨울에 온 가족 빨래 시키고 자기는 방에서 히터 쬐는 것도 봤어. 이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그건 다 오해야. 우리 언니가 원래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마음은 널 아꼈다고. 오해라고요?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이전에 녹음했던 녹음기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틀었다. 마침 시어머니가 쟤는 밑빠진 독이야. 죽어야 편해져라고 말하는 부분이 흘러나왔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아래로 퍼져나갔고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다. 이모가 들고 있던 피켓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더는 이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얼굴만 붓긴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관리소장이 그 틈을 타다가가 이모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아파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입주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모는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경비원의 무전기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꼬리를 내렸다. 피켓을 주워들고 욕을 중얼거리며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를 향해 박수진, 너 두고 봐. 이 일 이대로 안 끝나. 라며 악흥은하게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창문을 닫았다. 엄마에게 말했다.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예상대로 그날 오후 이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박수진, 우리 이모가 아래서 난리친 거 봤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이씨 집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똑똑하면 빨리 아는 사람 동원해서 우리 엄마 빼내.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하고. 안 그러면 네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는 거 인터넷에 다 퍼뜨릴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해줄 테니.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이철수 씨, 어제 구치소에서 당신 엄마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 거 잊었어요? 당신 회사 자금 일부가 당신 엄마가 탈세한 돈으로 채워진 것도 잊었나요? 인터넷에 퍼뜨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마침 잘 됐네요. 당신들 이씨 집안이 어떻게 불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온 세상에 알려주죠. 전화기 너머의 이철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야 이를 갈며 말했다.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마. 우리 회사가 망하면 너도 편할 줄 알아?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장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장 변호사님, 이철수 씨 회사 재무 상태 좀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와 그의 엄마 사이의 자금 흐름을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에도 연락해서 회사가 불법 자금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은행이 그의 계좌를 동결하도록요. 장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박수진 씨. 바로 사람 시켜서 조사하겠습니다. 늦어도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장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수진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 회사의 최영자 씨의 피부관리실에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2건은 자금 세탁 혐의도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미 회사 계좌를 모두 동결했고 대출금 기한 내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지를 다 읽자마자 이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박수진, 네가 꾸민 짓이지? 우리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다고요? 나는 소파에 기댄 채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 엄마랑 같이 나를 괴롭힐 때 왜 부부라고 말 안 했죠? 당신이 이혼하자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왜 부부라고 말 안 했죠? 이철수 씨,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너랑 끝까지 가겠어. 이철수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제가 정말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거 아니니? 사람이라도 몇 명 불러서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그럴 정신 없을 거예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이철수의 회사는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고 계약했던 고객들도 모두 투자를 철회했다.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사표를 내겠다고 아우성이었다. 회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다. 더 비참한 것은 시댁의 다른 친척들이었다.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이철수 회사에 꽤 많은 돈을 투자했던 그들은 이제 회사가 망하게 생기자 모두 시댁으로 몰려가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 누군가는 이철수가 무능해서 멀쩡한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욕했고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불법을 저질러온 가족을 망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누군가는 내가 너무 매정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이철수의 큰아버지가 화를 내며 책상을 쳤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최 여사는 구치소에서 못 나오고 이철수 회사도 망했는데 우리 돈이나 어떻게 돌려받을지 생각해야지. 그 말이 나오자 친척들은 더 심하게 싸웠다. 어떤 사람은 이철수를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구치소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시댁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때는 화목했던 이씨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 밤에 이철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이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애원만 남아있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회사도 망하고 친척들도 나한테 등을 돌렸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이 위기만 넘길 수 있게 해줘.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보답한다고? 나는 웃었다. 어떻게 보답할 건데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줬던 상처들로요? 이철수 씨, 너무 늦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혼 합의서 이미 장 변호사님 통해서 보냈어요. 서명하세요. 서명하면 우리 사이는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서명할게. 전화를 끊자 엄마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다 끝났구나. 나는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시댁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도 마침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구치소에서 집안 사정을 전해 듣고는 기회를 틈타 사람을 시켜 나에게 말을 전해왔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터뜨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냉소했다. 그녀가 말하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전해준 쪽지를 들었다. 손가락 끝으로 구겨진 종이를 잡았다. 그 위에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물기까지 묻어 있었다. 네가 결혼 전에 남자랑 동거했던 거 나한테 사진이랑 증인이 있다. 날 구해주지 않으면 이걸 SJ그룹에 터뜨려서 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주겠다. 나는 읽고 나서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엄마가 다가와 보고는 화가 나서 책상을 쳤다.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돼서도 감히 헛소문을 퍼뜨려? 네가 결혼 전에 3년 동안 회사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는데 무슨 동거야? 이제 쓸 카드가 없으니까 저런 가짜 뉴스로 날 협박하려는 거겠죠? 나는 휴대폰을 들어 대학교 룸메이트와의 채팅방을 열었다. 우리는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그녀는 지금도 예전 그 기숙사 근처에 살고 있었다. 우리 예전에 같이 살았던 임대차 계약서 기억나?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예전에 기숙사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들도 10분도 안 되어 룸메이트에게서 자료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무슨 일 있어? 내가 증인으로 나서야 하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이 증거들을 장 변호사에게 보내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헛소문을 퍼뜨리면 즉시 해명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다음 날 장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왔다. 박수진 씨, 최영자 씨가 말한 그 증인이 저에게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최영자 씨가 예전에 300만 원을 빌려가서는 그걸 갚는 대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최영자 씨가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까지 전부 보내왔습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냉소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 거짓말해줄 사람 하나조차 없었던 것이다. 또 3일이 지났다. 장 변호사는 이씨 집안의 아파트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고 했다. 친척들과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다고. 나는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차를 몰고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다. 차가 이씨 집안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막 들어섰을 때 나는 썰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단지 안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해서 누구에게나 말을 걸었다. 지금은
단지 벤치에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는데 내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힐끗 쳐다볼 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무도 예전처럼 다가와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차를 세우고 막 문을 열었을 때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씨 집안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삿짐 센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낡은 냉장고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어 몇 년은 쓴 것 같았다. 이철수는 현관 앞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다. 작년 겨울에 입던 검은색 외투를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소매는 다 해져 있었다. 손에는 담배 한 개비를 끼고 있었고 담뱃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확 돌아보았다. 나인 것을 보고는 순간 당황했다. 황급히 담배를 끄고 일어서려 했지만 피할 곳도 없었다.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사포로 긁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왔어?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집안을 훑어보았다.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사라졌고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도 떼어져 하얀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원목 가구 세트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바닥에는 먼지와 종이 조각만 뒹굴고 있었다. 이 집 팔 거예요?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응. 부동산에서 다음 주에 집 보러 온다고 하더라. 값을 많이 후려쳤어. 겨우 친척들 돈이랑 은행 대출 갚을 정도야. 그럼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몰라. 일단 월세방이라도 구해야지. 정 안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고.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야윈 형체가 뛰쳐나왔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물 빠진 낡은 수에 위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반 이상 하얗게 새어 헝클어진 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눈은 푹 꺼져 있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어제 건강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장 변호사에게 들은 바 있었다. 나를 보자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빛났다. 마치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다가와 마른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입으로는 소리쳤다. 수진아, 너구나 날 구하러 온 거지? 네 마음이 약해진 거지. 그렇지?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녀는 나를 잡지 못하고 몸이 휘청거리더니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는 빗줄기가 그녀의 몸을 적셨고 금세 패딩이 축축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먼지투성이 바닥에 양손을 짚고 계속해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쿵쿵 하는 소리를 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동거 얘기 내가 꾸며낸 거야. 널 협박해서 날 구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어. 나한테는 증거 같은 거 없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말대꾸 안 할게. 다시는 너 안 괴롭힐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너한테 가정부가 되어줄게. 빨래하고 밥하고 평생 널 모실게. 이씨 집안은 이제 끝났어. 집도 팔리고 철수도 곧 살 곳이 없어져. 내가 다시 들어가면 우리 집은 정말로 끝이야.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철수가 예전에 너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 그녀는 갈수록 흥분해서 머리를 찢는 힘도 점점 강해졌다. 이마는 금세 붉어졌고 피까지 조금씩 배어나왔다. 이철수는 옆에 서서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리려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마침내 나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줘. 나중에 우리가 꼭 보답할게. 나는 빗속에 서서 그 모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평온함 뿐이었다. 나는 냉소하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들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가정부라고요? 예전에 당신이 나를 공짜 가정부라고, 당신들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을 때 오늘을 생각 못했나요?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고요? 당신 엄마가 내가 당신 덕에 산다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했죠? 당신이 이혼하자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 왜 부부의 정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잘해줬던 것, 이철수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정말 잘해준 적이 있나요?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참아라는 말 외에 뭘 해줬죠? 내가 당신 엄마한테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당신 엄마 편드는 것 외에 뭘 해줬죠? 내 모든 말은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밝혔다. 이철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멎었다. 무릎 꿇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마에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려 유난히 끔찍해 보였다. 당신들의 오늘 이 꼴은 전부 당신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불법 제품을 팔아 그렇게 많은 고객들을 해쳤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망가졌고 어떤 사람은 입원까지 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죠. 당신은 탈세로 그렇게 많은 검은 돈을 벌고도 그걸 메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죠. 당신은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면서 언젠가 벌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려 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손발을 써서 기어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손톱이 거의 내 바지를 파고들 것 같았. 쉰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가지마. 제발, 나 다시는 못 들어가. 정말 다시는 못 들어가. 네가 날 구해주지 않으면 나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나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나를 놓치고 바닥에 세게 넘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죽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나는 백미러로 한번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빗속에 무릎 꿇고 있었다. 몸을 웅크린 모습이 마치 버려진 유기견 같았다. 이철수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져 백미러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 모든 비참함과 추악함을 뒤로 한 채 엄마는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타자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다. 다 끝났어. 나는 수건을 받아 얼굴에 빗물을 닦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얽힘도 없을 거예요. 차는 대로로 접어들었다. 길가에 가로등이 켜졌다. 따뜻한 노란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비 오는 밤에 한기를 몰아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마음이 더없이 가벼웠다. 내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앞으로의 날들, 나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이다. 이씨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속의 고부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주인공의 선택이 용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의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